이 아스팔트 정치는 좌빨들에게 우리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제 우파 애국 시민들이 이제 아스팔트 정치 이제 겨우 한 2년째 3년째 해보는 거 아닙니까? 뭐 출발은 항상 이렇게 미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회를 하면서 우리 동작 주민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을 심판한다, 국회의원을 심판한다. 저희들은 심판연대 회원으로서 이 이수역에서 3번째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권자로서 더구나 깨우친 자유시민으로서 정치인을 심판하고 정치인을 평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4월 총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으로서 일어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이수역을 택한 이유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있지만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국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지역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라는 우리는 인식가 있어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러 규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격려를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정치를 혁신시켜달라는 그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주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마음이 울적합니다. 이 이수역으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할 듯 그러더니 잠시 후에 윤석열 이름으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다 썼습니다. 구속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은 윤석열이가 있는 서울지검이 결정한다 할 때 우리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바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차출돼서 온갖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대통령을 지금 33년이라는 형을 받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때 특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난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이한테 묻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주장했던 차고 넘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단 한 푼도 뇌물 먹지 않았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최순실이와 경제 공동체라는데 통장을 같이 썼냐? 최순실이 돈이 대통령 왔다가 통장으로 왔다가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 이겁니다. 재벌 회장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벌의 일을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재판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어느 재벌 회장 누구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의 일을 청탁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고 넘친다던 그 증거가 어디에 갔냐? 윤석열아! 그리고 4월 17일 새벽 0시 4월 16일 자정에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왕 구치소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우리 동작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 그리고 이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3번의 판결이 최장 6개월 안에 받도록 돼서, 그래서 3 곱하기 6에서 18개월 1년 반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년 3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대기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새벽 4시 전후에서 구속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7일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10월 16일 자정에 박근혜 대통령은 출감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심 재판에 기록만 20만 페이지였습니다. 변호사들이 기록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일주일에 4번 아침부터 밤늦게 저녁늦게까지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잡아가지고 인권 유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재판을 했지만은 10월까지도 재판이 끝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10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했던 임종석이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청와대의 제출 서류가 잘못됐다는 이상한 터집을 잡더니 10월 13일 날 검찰에서 K스포츠재단에서 SK그룹과 롯데그룹에 70억 원의 기금을 요청했던 그 사실을 별건의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재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 영장을 그날 밤에 법원이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출감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다른 별건의 수사를 가지고 같은 사건도 병합하면서 6개월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못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1심을 다른 사람보다 2배인 1년 동안 1심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엄연히 6개월 이내에 7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한다는 그 사법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재판을 받는 게 더 무의미하다. 불법적인 구금을 6개월 연장해주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인이 전원 사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심지어 우리 우파 유튜브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자기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지 않고 뭐 재판을 거부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재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자들이 2018년 1월 4일인가 국정원 특팔비를 가지고 또 별건의 사건에 곧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1월 말에 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또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선거법으로 관련된 사건이 작년 11월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죠. 국선 변호인도 간단하게 상고장 하나만 쓰면 되는데 상고 안 했습니다. 검찰이 안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는데, 자, 그날로 확정이 됐으면 그날로부터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1심 재판 이른바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풀어줘야 될 4월 16일 자정을 기해서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 2년형을 다시 그때부터 살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결수 신문으로 구금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법령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가면 이 올가미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이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어떤 법적인 올가미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구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의 신문방송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도 16일 4월 16일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조기자들이 대법원장실로 쳐들어가서 오늘 밤 구속 만기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법원의 입장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사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법부 자체가 아예 정권 권력의 시녀가 돼 있고 검찰에 오히려 눈치를 보는 한통속이 돼가지고 검찰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을 사법부는 모른 체하고 지금 오늘 이날까지도 사법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나와야 될 대통령을 6개월을 더 잡아놓고도 재판이 지금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법원은 단 한마디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4월 17일 0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불법 감금입니다. 인권 유린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치를 벗어난 잔인한 정치 보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형이 집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걸 또 모르고 어떤 분들은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고 왜 오늘 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느냐 그러는데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하는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아닙니까? 윤석열. 우리가 기대할 게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권에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것.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풀어주려고 그런다. 왜냐? 요즘 문재인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박근혜를 풀어주면 자유한국당이 친박 또 이 찬박 이렇게 깨져가지고 야당 분열로 선각이 좋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 유튜브 중에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형 집행 정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하신 분이 있죠. 자, 사람이 지금 옥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거부하기로 했다는 걸 보고 대통령 건강이 말은 죽을 상태는 아니구나. 아마 그랬다면 얘들이 풀어줬을 건데 분명히 그 정도는 아니니까 또 이놈들이 더 고통을 주는 거라. 그래도 대통령이 그래도 버티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 저는 안도로 하고 오늘 이 이수역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대통령은 하루빨리 구출해 돼야 돼. 옥중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투쟁을 합시다. 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총력을 기울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자극해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자로 어제 24일입니다. 어제 날짜로 대한민국 헌전상상 70년 만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이 몇 개입니까? 한 5개 될 겁니다. 민주당이 있고 뭐 민주평화당이라는 게 있고 바른미래당이 있고 정의당인가 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애국당 한 명이지만 뭐 이러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권 여당이 하나 있고 나머지 야당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통상 한 명 있는 애국당을 제외하고 1여 4당이라 뭐 그랬는데 어제 날짜로 한 야당이 하나고 5개 당이 전부 다 여당이 돼버리는 여야 정당이
야당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다 합쳐가지고 무슨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데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범여권이 나오고 야당은 하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애국당까지 해서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경원이 도와줘야죠.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의 가치가 정말 돋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비판하러 나온 게 아니, 잘하라고 동의하러 나왔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드디어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날치기 총선이 선거가 치러져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그 2년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살아보겠다고 데려온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저기 도시산업선교하던 좌빨 목사 임명진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데리고 왔어요? 노무현의 밑에서 정책 수행하던 김병준이 데려오고, 어떻게 도대체 보수 뿌리를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당을 살리려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전부 좌빨들만 데리고 와요. 이게 어쨌든 늦게나마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치러서 그래도 우리가 보수로 보이는 황교안 대표가 들어섰고 나경원이가 원내대표로 끌어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2년 만에 장애 집회를 나왔으니까 그 점은 일단은 높이 평가합니다. 해야죠. 근데 아쉬운 걸 이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야죠. 그 2년 동안에는 뭐 했냐 말이야. 2년 동안에 그 좌빨 목사 임명진이 밑에서 무슨 이상한 이름에 정당 이름 바꾸고, 김병준이 밑에서 무슨 입도 못 대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야당성을 찾는구나.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장애 집회를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여러분 보십시오.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전국 지구당의 당협위원장들 또는 국회의원이겠죠. 버스 2대씩 100명씩 동원해. 그 국회의원 100명이니 간단히 곱하기 100에서 10,000명 모은다. 서울에서 몇천 명. 그렇게 했는데 내린 지침에 빨간 색깔의 잠바나 빨간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오도록,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은 우리 대한문 애국당 일파만파 동아면세죠. 아직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태극기 세력을 겁을 내고 있는데, 혹시 태극기 들고 나갔다가는 지네들 말로 뭐 극우로 몰릴까봐 우리는 극우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태극기 든 나를 극우라 본다면 극우가 아니라 극우라도 우리는 하겠다 이겁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태극기를 손에 들지 못하는 소심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서 좋은 말씀 해줬던 우리 신택훈 박사님 여러가지 지적을 잘 하셨지만은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런 행동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선이 문영태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이거 위기다. 그래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 때는 뭐하고 있었냔 말이야. 그날 집회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외침이 나오지 않았어. 5.18 명단 까라! 이 얘기 어느 누구도 한 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그 얘기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정치적으로 그만 이용해 먹으라! 문재인이 정치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이번 주 또 나온다 그럽니다. 나오세요. 장애 집회도 여러 번 해봐야 되니 이번에는 오시는 당원들도 그냥 어디 산보나간처럼 청와대까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 말고 태극기를 들든
자유한국당 깃발에서 그걸 들든 프랑카드를 들든 뭐 손에 들고 열을 맞춰가지고 당당하게 한번 행진하는 그런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도 태극기를 든 시민들과 함께 걸으세요.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은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한다면 합류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당당히 합류합니다. 이번 주에도 각자 집회를 마치고 3시 전후해서 광화문으로 집결해서 함께 청와대로 행진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얘들이 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찬이가 20년 집권, 50년 집권, 그러다가 100년 집권을 주장하는 그 비밀의 카드가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이 하나고 나머지 정당이 모두 여당이 되어 있습니다. 범여권입니다. 정당 투표에 맞춰서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당선자와 이렇게 해서 정당 투표의 지지율을 반영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요.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독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누가 제일 덕을 보느냐?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16년 2년 전 3년 전 총선거에서 약한 7%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5명이죠. 그런데 왜냐?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지역구 당선자 1명과 나머지 비례대표 30몇 명 중에서 1명을 비례대표로 뽑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정의당이 전체 300명 국회의원의 7% 20명의 의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만 몇 프로 되면은 지역구에서 다 떨어져도 비례대표에서 맞춰주니까, 자, 정의당이 여러분 국회의원 20명 확보하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경기 서울 이쪽 수도권에서 1, 2천 표 차이로 당락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14석 더 얻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는 놈은 누구냐? 자유한국당이 한 25석 그냥 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16년 비슷한 선거가 벌어진다면 이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20년 집권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정신 차리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장외투쟁 나오세요. 패션쇼하러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3법은 결사항쟁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대표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